세월호는 어젯밤 9시 넘어 반잠수선에 실려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는데요. 현재는 배 안에 들어있는 바닷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배수 작업을 볼 수 있는 동거차도 연결해 봅니다. 이병주 기자, 지금 현재 작업 상황 전해주시죠. 세월호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지도 20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 안에 있는 바닷물과 기름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작업은 원활한 이동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세월호 주변 해역에서는 방제선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확산하지 않도록 바닷물 등을 뿌리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어젯밤 9시 15분쯤 반잠수선에 실려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부양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만이었는데요.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도 오늘 새벽 0시쯤 목표했던 수준까지 떠오른 상황입니다. 인양 추진단이 주력하고 있는 세월호 배수 작업은 이틀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할 경우 배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고 밝힌 만큼 유실물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인양팀은 이를 의식해 유실 방지망 등을 설치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양 선박에 세월호를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까지 사흘 정도면 세월호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초반쯤에는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인양팀은 세월호가 이동하면 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제거했던 좌측 선미 램프도 수습해 목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동거차도에서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오늘 휴일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 소식 짚어보기 위해서 5분의 전문가 함께하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소개해드리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예,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 취재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당과 민주당 이제 두 당 모두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첫 경선지를 선택했었는데요. 어제 먼저 국민의당이 경선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저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2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니 120척의 대군단이 있습니다. 저 손학규가 이깁니다. 국민이 주신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라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기득권과 패권 세력을 이길 것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 제주에서 발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유일한 호남 후보인 제가 국민당의 후보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 기반 호남이 이 대선판에서 오로지 구경꾼과 들러리로 전락을 한다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당 순회 경선이죠. 어제는 광주, 전남, 제주 실시됐고 네. 오늘은 전북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자, 어제 첫 번째 순회 경선에서는 뭐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60.69% 득표율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겼습니다. 역시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다 그래야 되나요?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나요? 일단 두 가지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그 4.13 총선 때 돌풍을 일으켰다가 네. 그다음에 탄핵 국면에서는 약간 좀 주춤을 했습니다. 주도권을 뺏겼죠. 네. 그러는 사이에 그 호남에서도 좀 장악력이 낮아졌다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뭐 표창장 이야기나 부산 네.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안철수 전 대표에게 다시 좀 기대를 거는 그런 민심이 표출됐다고 하나 볼 수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국민의당 전체가 그 총선 이후에 다시 그 호남에서 활력을 회복하는 예. 그런 당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제 강주 전남 경선이 대박이 났다. 이런 표현이 국민의당에서 나오거든요. 예. 어제 비가 내렸는데도 62,441명이 네. 참가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주셨네요. 당초는 한 2만 3만 정도로 예상을 했죠. 네네. 국민의당 경선은 지금 좀 특이한 것이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미래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서 예, 모집했죠. 해서 투표를 하는데 네. 국민의당 미래 모집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오히려 그 조직 동원에는 그 조직 동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미리 선거인단을 등록을 하면은 각 지구당별로나 어떤 뭐 시민사회단체별로 등록을 해서 조직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어떤 성합차나 뭐 이렇게 버스로 이렇게 사람을 실어나르는 걸 철저히 단속을 했거든요. 이른바 차떼기. 예, 차떼기를 단속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니까 호남의 그 맹주들, 네. 호남 그 국민의당 호남 맹주들이 뭐 손학규 전 대표나 아니면 호남 출신인 박주선 의원을 밀 거라고 예상들을 했는데 네. 그 조직력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압도적인 1위를 거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그냥 사전 모집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일지 참 걱정했을 텐데 6만 명이 넘게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일부에서는 안철수 문재인 가면 붙어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그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안철수 후보의 육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암시를 계속 걸어왔던 하나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렇습니까? 어떤 왜냐하면 암시를 결국 이번 이 조기 대선은 네. 문재인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문재인, 양자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선 국민의당 내에서 본선 주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국민의당에서 본선 주자가 된 이후에 또 이제 숙제가 남아 있어요. 네. 합종 연횡, 연대를 해야 하는 이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게 예. 좀 쉽지 않은 단계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호남을 첫 번째 경선지로 결정한 것은 손학규 후보 쪽의 주장이 컸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영남에서 먼저 시작될 분위기였는데 호남에서 네. 먼저 하자. 손학규 후보 쪽에서 경선 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했죠. 네. 현장 투표 100% 주장했는데 결국 여론조사 20, 현장 투표 80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 방식도 손학규 후보 쪽의 이제 주장이 네.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 첫 번째 결과입니다만 오늘 밤 8시에 전북 결과까지 아마 봤을 때 네. 전남, 전북, 광주, 제주 이 정도에서 60%를 넘겼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내일 이제 호남 경선 어제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제주였죠? 오늘이 전북이고요. 전남, 오늘이 전북.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포함되면 이제 호남과 광주가 완성이 되는 셈인데 그렇죠. 제주를 포함해서 지금 첫 번째 기세는 안철수 후보가 이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간다면 네. 국민의당 내에서의 본선 주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네네. 지금 아까 손학규 후보의 육성도 같이 나왔습니다만 수도권까지는 올라와 봐야 네. 최종 판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뭐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저희가 뭐 네, 물론 호남 보여집니다. 경선만 가지고 일단 예단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일 날 저기 보시는 대로 경기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2일 날 서울 인천 지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손학규 후보가 어떤 그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김능구 대표. 예. 손학규 전 지사가 상당히 완전 국민 경선에 뭐 사활을 걸었어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어떤 지난 2012년 네. 민주당 경선 때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한테 그 모바일 경선 때 네네. 그 자기가 엄청나게 그 당했다. 네네. 그때 아마 하루 정도는 그 이 경선을 진행 안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한 겁니다. 모바일 그래서- 투표 안 된다고 강요했었죠. 그럼 뭐 경선 뭐 불참 선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까지 해서 이 선관위에서도 받아들이고 네. 조정 끝에 그래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뭐 수도권까지 봐야 되지 않나 이러지만 네. 사실 성부는 저는 어제 끝났다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지금 그 손학규 지사가 이번 어떤 이 경선 과정에서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데가 강주 전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수도권이 아니고? 본인이 그 이전에 네. 이렇게 이 본인이 따랐던 그런 국회의원들도 네. 이 전남 지역에 많고요. 네. 그리고 강진에서 2년간 집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렇죠. 계속 거기에서 네. 소통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그 필살기로서 한번
이 준비된 선장을 내세우면서 광주 전남에서 네. 최소한 그 50% 이상을 그 안철수 그 후보를 넘겨서는 안 된다. 네네네. 이런 것이 목표였는데 60% 압승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말이에요. 예,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말하듯이 호남 유일의 후보다. 예. 호남 중심의 어떤 대개혁 연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분 또 호남에서 연고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합한 게 이 안철수 후보와 반반 정도는 됐어야 그러니까요. 그 다음 승부를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선거란 것은 이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거든요. 아, 그럼요. 예, 이거 그래서 뭐, 안철수 예. 후보 쪽에서도 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총력을 네. 다한 결과 한마디로 말하면 호남 민심이 네. 다시 안철수한테도 한번 기회를 줬다. 아, 네. 그런데 국민의당 경선은 뭐 사실상 승부는 낮지 않나 봅니다. 네. 너무 예단하시는 말씀을 네. 손학규 전 대표가 들으면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좀 더 확실한 건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뭐 전략적 투표, 전략적 몰아주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난 그 총선처럼 이 대선 전국에서 이른바 안풍이 좀 불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제 느끼는 인상은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네요. 네. 여러 가지 아까 연설하는 여러 가지 강도도 그렇고 네.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의석이 38석 중에서 지역구 23석이 호남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열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 수도권이 50%의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오늘 물론 뭐 전북 경선 결과도 같은 호남 지역이니까 네. 어느 정도 예.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 내에서의 대세론을 과연 손학규 전 대표나 저 박주선 의원이 잠재울 수 있을까? 네. 60.69% 나왔다는 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일반 국민들이 와서 투표를 하고 예.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지원 뭐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뭐 설까지 있는 거 보면 네. 상당한 돌풍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정당 정치가 이제 국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는다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여기 투표장에 오신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의 정강 정책이 뭐고 네. 어떠한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거 알고 오셔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건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대한민국 정당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지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어쨌든 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아니면 그냥 뭐 안철수라는 어떤 네. 상표 또는 손학규라는 그런 네임밸류 듣고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손학규 후보가 만약에 지금 네. 이제 같은 손씨시니까 조언을 하신다면 네.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뭔가 예. 좀 있어야 할 텐데 그죠?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예, 것 같긴 한데 쉽지 않고요. 또 하나가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현 대표 같은 예. 경우에 이 광주 전남에서 굉장히 그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기대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또 예. 공도 많이 들였는데 결과가 예. 그에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좀 슬쩍 좀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즉 가장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본인이 지사를 역임했고 성과도 많이 냈던 경기 그리고 수도권이 나의 승부처다라고 네, 해서 네.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동력을 남겨놔야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광주 전남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네. 해서 여기서 큰일 났다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비춰지게 된다면은 예.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이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전략적으로 좀 그렇게 좀 작전을 좀 수정해야만 아하. 앞으로 이제 좀 후위를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작전을 수정을 해도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손 전 대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원래 경기와 수도권 지역에 네. 승부를 걸었어 이렇게 네. 이제 해야 근데 된다는 이제 그렇게 승부를 걸더라도 네. 지금 사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 왜요? 이 호남 경선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네. 현장 투표가 전체 100 중에서 80%죠. 네. 그다음에 호남에서 가장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 투표 용지를 국민의당이 준비를 했는데 네. 50만 장을 준비를 했어요. 네. 호남에 30만 장을 내려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강주에 14만 장 내려보내고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일단 그 예상을 했을 때 내려보냈죠. 서울에 3만 장 내려갔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원래 더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네네. 전체적인 그 승부는 그리고 그 호남에서 날 것이라는 게 당초부터 예상이 돼 있었던 일인데 예. 그렇다고 뭐 결과가 끝난 것은 아니고 물론이죠. 앞으로 또 계속 예. 뭐
대구, 경북, 강원 있고 부산, 울산, 경남 있고 네, 또 네. 경기 있고 또 서울, 인천 또 따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대전, 충청도 아직은 그러니까 초반이죠. 네. 초반이니까 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 손학규 전 대표가 연대론이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자강론을 이야기했죠. 우리 스스로 먼저 예, 강해져야 먼저 한다. 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저는 호남에 더 많이 먹혔다고 보고. 아, 예. 그러니까 손학규 전 대표 연대론은 결국은 뭐 바른정당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호남에서는 바른정당까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내일 열리는 그 민주당의 호남 경선에서도 안희정 지사의 일종의 조금 비슷하죠. 대연정론. 네네. 이것을 호남 민심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하, 그 부분도 네. 좀 주목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게 이제 바로 민주당 경선 네.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투표도 사전 투표도 했지만 내일 이제 처음 현장 투표, 현장 순회 경선이 열리는 거죠. 네. 내일은 이제 민주당에서는 호남 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 그리고 전북까지 전북. 포괄하는 네. 거죠. 제주. 내일은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일은, 경우에. 네, 호남권을 다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화면 먼저 보시고 우리 얘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이번 대선 압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경선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지역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나가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저런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물론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대세로 이른바 대선 형성해 왔고 네. 계속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해 왔고 네. 그런데 호남에서부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좋게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좀 오만하다 받아들일까요? 호남 지역 유권자들도 저는 스펙트럼이 넓을 것 같아요. 네. 한쪽으로 쏠려 있진 않다. 문 후보를 아주 좋게 보고 지지하는 층도 견고하고요. 네. 반면에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층도 있고. 그래서 네. 호남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지지 스펙트럼에서 특별히 다르진 않은데 네. 문제는 이제 호남 지역을 놓고는 아까 우리가 분석했던 국민의당이 맹주냐, 민주당이 원래 야권의 심장부를 되찾느냐 이 싸움인데 네.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아졌어요. 이 갭이 좀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후보, 인물에 대한 지지율은 어떨 것인가? 이 격차도 지금 이제 그동안 추이가 변해왔는데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1위거든요. 예. 근데 우선 내일 시작되는 건 경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의 주자들하고만 우리가 역학관계를 좀 본다면 안희정, 이재명 이제 두 후보와도 격차 있는 1위인데 예. 아까 잠깐 송 의원님 언급해 주셨던 전두환 표창장 논란이라든가 네. 혹은 또 이제 오거돈 부산위원장의 부산 대통령 발언이라든가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또 현장 투표가 사전 유출된 문제 네. 이런 문제 등등이 좀 꼬이면서 네네. 일주일 격차로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지지율이 예. 14%포인트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호남에서 47% 지지를 받던 문재인 후보가 33%로 떨어졌어요. 예. 그럼 누군가 반사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4%포인트가 올랐고 예, 이재명도 좀 올랐다는 안희정 후보는 그대로예요. 네. 이 일주일 사이에 11%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럼 지금 10%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떤 분들은 다른 정당, 다른 인물에게 갔다. 네. 그 가능성은 정당 지지율로 비춰봐선 없고 관망세에 들어간 호남의 선거인단 혹은 유권자들이 있다. 예. 지금 이 문재인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을 지켜보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밤 사이에 저는 이 10%의 이동에 따라서 지금 문캠프의 호남 광주에서의 목표는 과반이에요. 네네. 아까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제의 안철수 후보의 60%가 굉장히 부러울 수 있어요. 네. 50%가 달성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통계적으로 굉장히 보정을 거쳐야지 단순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60%를 받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45%를 받았대. 네. 이러면 이게 비교될 수 있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금 신경 쓰면서 오늘 밤에 총력전을 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손수 변호사께 이제 네.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광주, 전남,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네. 상당히 세대별로 많이 어떤 문재인 전 대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네. 됐습니까? 지금 이제 물론 선거인단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봤는데 네. 과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층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예. 과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충분히 그런 가능하다. 예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그동안 네. 이제 호남의 어떤 민주당 지지자 분들은 실제로 대선에서 당선될 만한 그런 후보를 이제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 네.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선의 그리고 또 대연정 발언의 어떤 해명이 제대로 끝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호남의 그런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일단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네. 최영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 여단장의 표창 부분도 일단 첫 번째. 그런데 그 표창을 받으면서 당시에 후에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는 전두환 여단장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부산 정권이라는 말도 사실은 부산 정권이라고 딱 떼서 말하면 오해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오거돈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 대통령은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진정한 동서화합을 만들어낸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자체가 부산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말 부산의 그런 패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서의 화합을 말하는 게 부산 대통령이었거든요. 맥락을 네. 보면 좀 다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을 볼 때 이게 젊은 층에는 더더욱 또한 호남에 계신 젊은 층들에게는 더더욱 더 빠르게 이해가 되고 이미 해명이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볼 때 그동안의 추세, 즉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우세한 추세가 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근데 유권자들이 예,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정확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선택을 안 하거든요. 변호사니까 이렇게 잘 이제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산 대통령 발언도 물론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이것이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배척을 받기 시작한 게 예. 노무현 정권은 부산 정권이다. 왜 이 말을 부산 한 것이 정권을 인정하지 예, 않느냐, 왜 인정하지 그 얘기 않느냐. 때문에. 부산 사람인데 왜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을 부산 정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 한 것이 퍼지면서 맞아요. 그 안티 문재인 그룹이 형성이 됐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부산발로 오거돈 시당 위원장이 부산 대통령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이렇게 좀 에스컬레이터가 돼서 이렇게 맞아요.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이 네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하고 하면 참 좋은데 어떤 특정한 단어 이런 단어입니다. 것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좀 퍼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희정 지사의 안희정 후보의 목표는 일단 문재인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대선 본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네. 아마 그 하이라이트가 저는 내일 경선이라고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근거지인 호남권의 어떤 그 득표 결과가 네. 이후에 그 경선을 갖다가 규정할 수 있다. 네. 그 보는데 만약에 안철수처럼 50%를 넘어서 60%까지 압승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예. 결정돼 버리고 경선 흥행도 허지부지 돼 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역시 대세야 이렇게 될 수밖에 그래서 없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호남 민심이 예. 호남의 유권자들이 어떤 그런 결론을 내게끔은 안 할 것 같아. 네.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전과 이후가 좀 다릅니다. 네네. 탄핵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정권 교체가 최선이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 여당의 보수 주자들도 처음에 반기문, 한교안 제법 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네. 문재인한테 집중해야 된다. 이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탄핵 이후는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을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민심도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토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연령별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젊은 세대하고 좀 중장년층들은 이게 틀립니다. 많이 다르다 그러죠. 젊은 세대들은 그 문재인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하고, 네네네. 근데 중장년층은 비토가 많아요. 그렇다고 이 부분이. 그러죠. 그래서 예. 안희정 지사 그 지지율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선명한 것을 원하는 유권자들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네. 이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황금 분할로서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측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음 충청권 이러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도권까지 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어떻게 말하면은 그 결선 투표가 가능한 아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민주당 경선이 내일이죠. 또 어떻게 말하면 네. 거의 뭐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호남에 집중하니까. 네네. 뭐 광주, 전남, 전북까지 한꺼번에 포괄하는 거니까. 그렇죠. 내일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리 박태우 교수께서는. 저도 열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도 그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예. 하여튼 뭐 문재인 전 대표의 우위론, 대세론 뭐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잘 가고 있다. 네. 특히 우리 호남의 정서가 정권 교체라는 그런 큰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네. 흐름 속에서 그걸 묻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호남 민심이라고 해서 모든 계층이 다 지지하는 거 아니고 60대, 70대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네. 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당선되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먼저 만난다든지 뭐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토 세력도 호남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얼마나 그 층이 참여를 해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서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줄지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지금 연일 문재인 후보를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말실수한 거 또 과거에 어떤 참여정부에서 어떤 잘못된 점 이런 걸 보면은 뭐 50% 무조건 넘는다고 너무 낙관하는 것도 네. 그것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가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뭐 문재인 1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과반수를 넘느냐가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야,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선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감정 싸움인가요? 상당히 주자들 간에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련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자로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또 힘을 모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지지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은 이쁘게 봐주시고 또한 그리고 그 결과에 우리는 언제나 힘을 모을 것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동안 뭐 서로 감정 싸움이 심했잖아요. 뭐 정 떨어지게 한다는 말까지 있고. 그렇죠. 저건 정정당당한 경선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뭐 좀 일단은 심한 그 거예요? 예. 양쪽에서 예. 피할 수 없는 전략이죠. 그 쫓는 입장에 있는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대란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뭐 문재인이라고 이대문 이런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예. 평소에 안희정의 합법이 전혀 아닙니다. 저런 말은. 뭐 그런데 정 떨어지게 하는지 아니냐 이런 말은 안희정의 합법이 아니지만은 예. 어쨌든 지금은 판을 흔들기 위해서는 예. 아주 강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두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서로의 그런 그 차이가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일 조금 전에 호남 그 경선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호남 경선 지금 치러지고 있거든요. 내일은 순회 현장 투표지만은 예. 어제 오늘 ARS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호남 보죠. 민심이 벌써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내일 그러니까 호남이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20%가 호남 쪽에서 등록을 했죠. 네. 뭐 투표율은 또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초반 기세를 결정하는데 네. 결정적인 순간이 될 텐데 저는 내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뭐 다크호스랄까 네. 캐스트 보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두 사람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다 지금 약점을 가지고 이 선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는 아까 좀 이야기를 했지만 전두환 그 표창장 발언, 예. 그러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자서전 낸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뭐 그런 거 또 부산 대통령 발언 이런 거 지금 허점이죠. 그 강조 경선 놔두고 허점을 갖고 들어갔고 안희정 지사도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연종론이나 네. 선의론 또 선의 또 뭐 창조경제나 녹색성장 과거 정권도 이어받을 것은 받겠다. 네. 또는 뭐 박근혜, 이명박, 김구 또 다 역사다 이런 이야기 한 것들 이런 이야기 한 것들을 호남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는 그 다른 지역과 또 달리 네. 그러니까 아까 손학규 전 대표의 연대론이 그 호남에서 먹히지 않았다는 네, 그런 네. 분석 차원에서 네. 이런 그 스탠스가 호남에서 어떻게 결코 긍정적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둘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크게 없이
호남 경선에 들어간 반면에 네,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탄핵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높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어필이 되면서 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데 네. 뭐 이재명 후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뭐 좀 과격하게 느껴져요. 뭐 재벌을 해체하겠다든지 네. 사드 배치는 무조건 만난다. 만약에 호남 분 중에서 합리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가의 정책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그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지금 갖고 있을 겁니다. 물론 예. 뭐 탄핵 정국에서 선명한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호남 정세에는 네. 조금 좀 어긋난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뭐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혹시 이제 네. 뭐 지난번에 잠깐 뭐 유출됐다가 논란이 있었던 네. 그런 사전 투표 그렇죠. 관련해서는 물론 이건 진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확실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모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쇼킹했던 것은 네. 이재명 시장이 2위를 하고 안희정 지사 3위로 내려간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좀 얘기하신 거 아닐까? 어떤 뭐 이재명 시장이 다크호스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정책적으로 네. 민주당 내에서 경선이니까요. 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아까 이제 안희정 후보 얘기를 듣고는 조금 안심하는 야권 지지층도 계시겠지만 예. 그동안 언론에서 수없이 분석한 것은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완충제가 이재명 후보였어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논란이 됐을 때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의 이제 한 가지로 정리하면 모토가 뭐냐? 적폐청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는 통합 혹은 대연정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면 대안은 누구지? 그럼 안희정 후보는 대안은 아니에요. 네. 둘은 완전히 다른 A와 B예요. 그 사이에서 어찌 보면 리틀 문재인과 같은 하지만 더 선명한 정책을 끌어안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기 때문에 네. 그쪽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파라미터의 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지금 이 문모닝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침에 모든 정당이 예. 회의를 할 때 항상 이제 문재인 후보의 흠결을 가지고 네.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아까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경선을 하는데 네. 문재인을 이길 사람은 저 안철수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안희정 이제 후보도 결국은 문재인을 꺾고 본선 경쟁력은 내가 더 높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범보수 쪽의 두 정당도 자 문재인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정당의 모든 후보가 지금 문재인을 주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1위니까 당연하겠죠. 네, 예. 1위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포와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인데 네.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하지만 부동의 1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 후보가 2012년 대선에 나왔을 때는요. 집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네. 이 집권 욕심이 없다.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이 5년 사이에 네. 굉장히 체력은 강해졌다는 느낌이 이제 드는 그렇죠. 대목이기도 예, 합니다. 예. 네. 예. 이번에 자, 그런데 강주 이 호남권 경선을 끝나고 나면은 네. 아마 문재인과 문재인 후보 캠프가 컨셉이 좀 바뀔 겁니다. 어떤 게 이 SNS상에 출마 선언문 그 발표한 거 다 보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 보면 적폐청산이 없습니다. 다 아하. 미래를 위해서 네네. 파업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통합의 메시지만 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경선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네. 내일 호남권 경선이고 그렇죠. 이것을 보면은 승부가 거의 다 예측이 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은 이제는 좀 더 그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을 끌어안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희정 지사가 만약 경선에 떨어졌을 때 그 예. 지지 세력이 문재인 후보한테 어느 정도 지지할 것이냐 20% 중간대밖에 안 돼요. 네네. 옛날에 안철수하고 문재인 후보일 때는 70%씩 됐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비상인 거죠. 이 세력이 전부 다 안철수나 보수 세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캠프에서는 내일 일단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이 안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그 지사나 시장에 대해서 네. 이 통합하고 포용하는 네. 이런 부분도 그리고 이 메시지도 네. 좀 너무 가격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국정을 책임질 수 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후보의 컨셉으로 가지 않겠나 봅니다. 네네네. 자, 손 변호사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저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지난번 그 사전 투표 결과 유출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고의로 유출한 건 아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문제 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문제는 있었는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을 또 결국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건 뭐냐,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그 고의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 고의성이라는 게 그 법적으로 말하는 그 고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자료를 취합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라고 한다면 공개의 고의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글쎄 이상한데 말이 좀. 고의가 없다는 건 저런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처벌 규정이 있느냐입니다. 네. 형사적으로 아무리 뭔가 이상하다, 애매하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도 네.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과연 어떤 규정에 저촉되는 것인가 사실 딱히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당내에서 이게 당내 문제니까 네네. 당내에서도 뭐 징계를 하거나 뭔가 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 조사를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죠. 네. 물론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증거를 수집한 건 아니고 네. 당사자를 이제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해서 그 답변을 얻은 결과 그렇겠죠. 해당 SNS 대화 방에 여러 명이 있는 대화 방에만 올렸고 네. 다른 곳을 통해서는 유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범죄의 그런 성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보이는 그 문재인 전 대표 측 말고 다른 그 주자들은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경선을 보이콧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맹비난을 하거나 그러지는 네.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6명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그 결과를 이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유출한 것으로 이제 지목되는 그 인물들이 정말 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냐?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혹시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 인사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분명히 네.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문재인 전 대표 측을 공격은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이른바 속된 말로 판을 깨려는 시도를 하거나 예. 이렇게 강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경선 불복이라든지 그런 빌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국민의당과 민주당 경선 상황을 짚어봤는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한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홍 트럼프라고 불리는 홍준표 지사가 연일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후보가 말하듯이 운명적인 관계라고. 비서관을 총괄하던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건 본인의 입으로 밝혀요. 대통령이 640만 달러 받으면서 의논 안 했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하면 지금 박근혜 주장하고 똑같아. 최순실이가 돈 그래 한 거 난 몰랐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야당은 최순실이가 한 것을 박근혜가 몰랐다. 그게 말이 되느냐. 국민도 그건 안 믿어. 마찬가지야.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을 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매일 둘이 붙어 다니면서 몰랐다.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변명하는 것과 똑같은 유행이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를 갖다가 파면시키고 형사처벌하라고 했어. 근데 자기 자신은 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느냐. 그 사법정의에 안 맞아. 국민 감정에도 안 맞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느냐. 네, 일부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철저히 계산된 발언이다. 네. 얘기하는 저것도 계산된 발언이겠죠? 그렇죠. 예, 본인이 트럼프는 무지막지하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교하게 계산하고 발언한다 그 말을 했거든요. 트럼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하는 것도 네. 지금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불
직접 받은 것은 다 직접 받은 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비서실장이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은 좀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 부분은 이제 수사상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있는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내 상대는 문재인이야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전에도 그 이야기했죠. 뭐 그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뭐 어떻게 했는데 똑같은 얘기했었죠. 그 이야기했고 또 그것을 그 문재인 비서실장이 몰랐다면은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무능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내 상대는 문재인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는 뭐 검찰이 뭐 바람이 불기 전에도 풀립보다 더 빨리 덜어눕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결정할 사람은 한 사람뿐이 더 있느냐 이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또 겨냥을 했어요. 이것은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번 그 대선은 좌파 정권을 막기 위한 그러니까 우파의 대표로 본인이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이 전선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본인이 아직 그 자유한국당의 경선 주자로 뛰고 있지만은 나는 이거 경선의 문제가 아니고 본선에서 내 상대는 그 문재인이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상대할 사람은 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보수 후보 뭐 단일화니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른바 속된 말로 일부에서는 뭐 보수 개멸론까지 얘기하는데 다시 좀 보수가 힘을 차려서 문재인 대 뭐 홍준표 예를 들자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물론 뭐 대선이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런 진영 논리가 자 커지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만약에 유승민 후보가 되고 이쪽에서 홍준표 후보가 된다면 급물살을 차리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저런 발언들은 물론 뭐 크게 보고 우리가 역사적인 해석을 한다면 대한민국 현대사의 불행한 부분들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났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이 폐해가 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뭐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도 많은 그런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 못하는 그런 업적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지금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층 결집은 물론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준 정치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하면서 선명한 보수층 30%의 집토끼라도 일단 뭉쳐보자. 그걸 뭉치고 그다음에 뭐 연대를 통해 가지고 유승민 바른정당 그다음에 뭐 정운찬 씨 나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략은 자, 오늘 이제 그 저기 화면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 간의 토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 손학규 후보가 연대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김진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이 싫다고 나가서 대통령을 탄핵시킨 세력과 어떻게 연대하느냐. 일종의 자유한국당식 자강론이 김진태 후보라면 지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연대해야만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보수 정권 재창출 이걸 이제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론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방정식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김진태, 홍준표 중에 누가 자유한국당 본선 주자가 되느냐. 지금 바른정당을 보시면요. 유승민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되면 홍준표 후보와는 맥이 맞아요. 김진태 후보와는 안 맞아요. 남경필 후보가 만약에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면 중도 정당이 국민의당과 맞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는 불가능해요, 연대가. 그러니까 연대 방정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지금 적어도 양강 구도로 세계 정당이 돼 있는데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코드를 맞추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하나 얹어서 홍준표 후보 이야기가 이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후보의 관계로 빗댔는데 이건 좀 과한 논리의 비약이다. 예를 들면 문재인 노무현 친구 관계 아닙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됐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비서실장에 앉혔다면 탄핵을 안 당했겠죠. 제가 보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논리적 비약이 큰데 일단 보수 결집에는 일단 당장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대권으로 가는 데는 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하여간 뭐 경선에서 어느 게 유리하냐. 근데 또 본선에서 유리한 것과 다르죠. 그렇죠? 또 누가 후보가 되에 따라서 연대도 상당히 좀 복잡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 좁은 말씀, 우리 말씀하신 김능구 대표.
홍준표 지사냐 그리고 또 김진태 의원이냐 네. 이쪽은 또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홍준표 지사는 이 보수단이라는 물론이고 대권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세력과도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유승민 의원도 보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보수 세력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예.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보자면 이게 지금 이번에도 바른정당이 지금 이제 1차, 2차, 3차까지 다 지금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의 한 6대4 정도로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렇게 앞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도 예비 컷업에서 다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가반을 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기문 총장과 한교안 그 총리가 권한대행이 네. 불출마한 이후에 네. 본인들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네. 이끌 사람으로서는 홍준표 지사를 갖다가 이미 그 직시하고 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싸이 보수층 15% 싸이 20%에 보수층. 네. 달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대선판에 불러일으킬 네, 것인가. 네, 네, 네. 그게 저는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제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봐요. 네, 네, 네. 이 여야도 아니고 진보 보수도 아니고 네. 좌파 우파로 그러잖아요. 좌파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지금 부르죠. 분단 이데올로기가 있는 상태에서 좌파라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네네네. 저 빨개 정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퇴역기 집회에서 말했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예. 문재인 후보를 계속 그냥 두들깁니다. 네네. 자기도 논리에 약간 비약이 있다 어떤 걸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보수 세력한테는 시원합니다. 네. 이게 누군가 어쨌든 우리를 대변해서 앞장서줄 사람이 있다. 네.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중에 보수 단일화, 그 다음에 중도 단일화까지 나가면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42대 40까지 돼요. 네네. 예, 그러면 이 예측 불허의 어떤 본선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그런다. 그래서 그런가요? 결국 이제 뭐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물론 네 분이 본 경선에 올라가 있지만 김진태, 홍준표, 김진태 두 사람이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죠? 서로 세게 붙는 게 서로 뭐 자기 유리할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국가 있어야 하냐 없어야 하냐 OX 답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좌파들이 세월호 사고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흥행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 변호사는? 사실 지금 본선이 아니고 네.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그런 대선 뭐 후보를 경선이니까. 이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본선에서 지금 저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의 그런 그 공감대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현재 바른정당도 분당된 상태에서 또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온건한 그런 보수층들이 많이 이탈된 상태에서 네. 현재 자유한국당의 그 경선에 참여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강성의 보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강한 보수다, 내가 더 우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으로 이제 그 경선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후보, 또 홍준표 후보가 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토론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토론에서 그 김진태 후보가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북한이 국가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그 홍준표 이제 후보가 뭐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그 지지층들에게 어떻게 그 부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결국은 홍준표 지사의 그 기자간담회 그 이야기가 좀 전에 길게 나왔는데요. 네. 그 중에도 그 대선 국면에서 정치인으로서 물론 그 효율적인 이야기, 효과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좀 위험한 발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를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예. 받았다는 걸 전제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뭐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네. 거,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 공연히 허위의 사실,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네. 또한 그 조현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고 맞아요. 복역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예. 네, 이게 물론 640만 달러는 아닙니다만 10만 원권 수표가 들어가 있는 차명 계좌가 발견되어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에 강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징역 8월에 실형을 복역했거든요. 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예.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런 게 그 법적으로 불거지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또는 이제 유족들이 고소할 수 있으니까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그렇죠. 고맙다라고 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이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자, 또 하나의 그 보수 정당이 있죠, 바른정당인데 거기는 상당히 이렇게 유승민, 남경필, 유승민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하니까 상당히 밀도 있고 오히려 토론으로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흥행은 되는 것 같아요. 흥행은 되죠. 흥행은 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흥행은 그러니까 되는데. 일단은 그 흥행이 되는 것은 다른 데는 무슨 학예처럼 뭐 한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런 지적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토론회를 스탠딩 서로 서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하고 또 어떤 룰이 없이 하니까는 거기서 좀 먹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게 1대1로 하는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또, 그것도 또 1대1로 할 수뿐이 없어. 두 사람이니까. 유승민, 남경필. 그러니까 토론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흥행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 그 권역별 국민정책평가단 그 조사에서는 사승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남아있지만은 다른 지금 40%거든요. 이 반응률은. 그렇게 변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게 흥행은 일어나는데 바른정당도 그렇고 유승민 의원이나 또 남경필 의원이 뼈지를 않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 남경필 지사가 그 지지율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지금 양쪽에 끼어 있는 신세가 아니냐. 어떤 끼어 있어요? 끼어 있죠. 중간에 끼어 있죠. 한쪽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찬성을 하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이 있고 거기서 또 반대하거나 이런 세력이 있죠. 있는데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새누리당은 같은 뿌리에서 있다가 이 탄핵에 반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탄핵에 찬성하는 바른정당은 탄핵에 찬성해서 된 거죠. 찬성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찬성하는 그 유권자나 반대하는 유권자 모두에게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완전히 끼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탈출구는 그 바른정당이나 이 유승민, 남경필 후보 입장에서는 연대하는 것인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연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자유한국당과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까지 가고 있고 또 국민의당과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남경필 지사는 또 거기에서는 또 제한적이죠. 반대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그 후보가 한 사람이 결정이 되면은 뭐 연대를 하든 해서 또 새로운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그 돌파구는 한 번쯤은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바른정당도 지금 이제 뭐 보수 정당이니까 자유한국당과 뭔가 연대든 뭐 통합이든 뭐 하겠지요. 그죠? 단일화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데 뭔가 좀 단일화한다고 뭐가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보수층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왜 지금 바른정당이 저렇게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진단부터 먼저 하시고 왜 그런지 느껴지냐면 이분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보수하고 차별화된 어떤 이념 노선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들한테 못 보여줬고요. 차별화가 없었다. 차별화가 안 되고 있어요. 기존의 보수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또 여기 보수층의 주 형성층이 한 30%의 그런 보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유권자나 국민들한테 바른정당이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론 형성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고 탄핵 정국에서 아무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문화가 갖고 있는 정치 문화가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모시던 분 좀 잘 좀 하고 나오지 그냥 먼저 나왔느냐. 이런 또 배신자 논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중도층으로 가가지고 그 부분을 또 껴안을 수 있는 그건 또 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번에 대선 전에 후보가 각각 단일화되면은 90%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갈 그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선거가 안 되는데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플러스에서 김종인 씨나 정운찬 씨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전선을 키워야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실익들이 없어요. 저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은 다른 정당보다 앞서서 28일 날 지금 일단 후보가 선정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지금 모레는 28일이 아니라. 자, 민주당을 빼고요. 지금 세 개 정당에서 적어도 복수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금 유불리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 경우의 수로 이걸 생각을 하면 뭐 어느 후보의 조합을 따져나가면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많아요? 가장 강력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예로 가정을 해보면 내일 모레 만약에 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후보가 본선 주자가 됐다. 그럼 그다음에 금요일에 31일 날 자유한국당 후보가 또
뽑힙니다. 예, 3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범보수 정당 2개는 본선주가 결정이 돼요. 네.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결정이 됐다. 예. 그럼 홍준표와 유승민은 연대 가능하다. 네. 우리가 아까 경우의 수를 뽑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그 다음에 4월 3일 날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네. 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1차에서 끝난다면 1차에서 끝난다면 예. 결선까지 가면 4월 8일이니까 8일이고. 가장 늦게 되죠. 아까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서는 결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네. 그건 2개의 수가 있고 그럼 4월 4일 날 이 결선이 없다면 민주당 결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후보가 만약에 안철수로 결정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네. 지금 유승민, 홍준표 연대가 네. 안철수 후보 쪽과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야 네. 반문 연대가 완성이 되는 건데 네. 양자구도가 되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학규 후보는 연대론자,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자. 예. 뭐라 그랬냐면 바른정당과도 연대하지 않겠다. 네. 이 연대 자꾸 얘기하면은 엄중하게 경고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날렸는데 본선주자가 되는 순간 아 문재인을 잡아야 되니 나머지 다 연대합시다. 네. 라고 했을 때 지지층은 그것을 어떻게 또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 경우의 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 경우의 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모레부터 본선주자가 거의 사흘에 한 명씩 확정이 결정되면서 되면. 예.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예. 마지막 키를 안철수 후보가 만약 본선에 올라온다면 네네. 쥐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2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예. 여기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 네. 지금 그 바른정당은 그래도 남경필, 유승민, 남경필 두 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젊은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공약도 파격적으로 해놨어요. 모병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남경필 지사죠. 젊은하게 상당히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뜨고 이게 보수 정당의 어떤 단일화, 보수 후보 단일화, 모멘텀을 이끌 수 없고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네. 진단은? 사실 저도 궁금해서 네, 또 궁금해서. 유승민 그 의원 또 남경필 지사의 정책 같은 것을 좀 간단히 찾아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롭고요. 또 굉장히 젊은 층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럴 것 측면도 같아요, 제가 있고 보기에도. 또 예. 더군다나 유승민 그 의원의 경제공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심상정 후보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진보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놀랍게도. 저출산. 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당의 어떤 한계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동안에 물론 지금 분당이 됐습니다만 당시 새누리당에 속해 있었다라는 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후보가 이제 결정된 후에 여러 가지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정책도 전달을 하고 또 우리는 과거와 관계없이 새로운 정치를 합니다. 네. 라는 그런 홍보도 함으로써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내용이 훌륭하고 내용이 준비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거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현재 국면이 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또 보수층의 그런 관심이 많이 쏠린 것 같거든요. 예, 그쪽으로 많이 간 것 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은데 결국 별다른 그런 반전을 꾀하기도 전에 네. 오히려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가 이루어진다면 네.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소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듭니다.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김능구 대표께 보시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결국 연대든 통합이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체로.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른바 반문 연대를 해야 뭔가 좀 겨뤄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제가 볼 시나리오를? 때는 지금 앞으로 남은 한 2주가 네.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이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수 후보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예. 또 이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합당, 연대 이런 부분까지도 이 자연스러웁니다. 그거는 보수 세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수 민심이 예. 요구하고 있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말이죠.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점에서 국민 여론이 네. 예를 들면 보수 후보 이 단일화된 후보 국민의당, 민주당, 정의당 후보를 놓고 네. 이 여론조사를 하고 봤을 때 그 민심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죠. 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대표, 네. 정운찬 전 총리, 그리고 민주당 경선이 끝난 다음에 비문 세력 중에서 탈당하실 분들, 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일단 국민의당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비문 연대가 아니라 비패권주의 네. 어떤 연대, 네. 자기들 이름하에서 개헌 연대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았을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현재 나와 있는 수치도 이 박빙의 어떤 수치가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확실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이고 선을 긋고 있지만 안철수 후보도 이 연대에서 이긴다면은 그때는 그 단일화의 여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 4월 15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4월 15일 전에 돼도 뭐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후보 등록 전을 이야기하는데 4월 15일이면 후보 등록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3월 말 4월 초에 각 당 후보가 정해지면은 지금 대선 설계자들은 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의 김무성, 또 뭐 국민의당의 박지원, 또 김종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후보들이 딱 결정되면은 설계자들은 뒤로 빠져야 되고 후보들이 그 연대를 다 그 주도적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후보 중심으로 되기 후보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자강론을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자강론은 경선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경선용이고 본선에서는 다른가 연대를 하지 않아서는 문재인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그 문재인 고립화를 위해서 연대를 계속 추진을 할 텐데 현 상태로 보면은 서로가 뭐 동상이몽인 뭐 이런 이런 그 차원이고 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현실화 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이번 주저니까 이번 주는 슈퍼위크입니다.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토요일 날 다시 만나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